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지난해 기록적인 상승세 여세를 몰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1.16%, S&P 500 지수는 0.84%, 나스닥 지수는 1.33%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도금 강판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 수출되고 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을 사용한 베트남 도금 강판에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국 업체 6개사는 한국산 도금 강판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 수출이 되고 있다며 미국 상무부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나쁜 행위를 억제할 미국 병력의 대비태세에 대해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현지 시간 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관련해 최상의 경로는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정치적 합의라고 생각한다며 그 경로에 머물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지난 한 해 동안 판매한 자동차는 모두 719만 3천 대로 지난 2018년보다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현대차의 해외 판매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 수요가 위축돼 4.8% 줄었고 기아차의 국내 판매는 2.2% 줄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랠리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일단 호재가 여러 있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했고요. 더불어서 어제 중국 측의 경기 부양책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어제 중국 측은 이 지급 준비를 인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힘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중국 증시도 강세였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그리고 항생지수까지 모두 1%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강세 흐름을 이어오는 동안 어제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시장 어제 1%가 넘게 빠졌습니다. 최근 12월 한 달간 크게 올랐기 때문에 어제 기관들이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내놓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와 함께 코스피 시장 2180선 이탈하면서 2170선까지 내려오면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0.6%의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대형주로부터 쏟아져 나온 자금이 다시 중소형주로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 어제 670선까지 오르면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타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첫 개장일이었던 어제 IT 부품 대표주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나란히 52조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스마트폰, TV 등 정방 산업이 성장세로 돌아선다는 전망 덕분이었는데요.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어제 오전에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정계 복귀 선언에 관련주들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침체를 겪던 중국 정부가 연초부터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으로 새해 시작과 동시에 채권 발행에 나섰는데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보수적인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문화예술을 통한 소프트파워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장 역량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020년의 첫 개장일이었는데 어제 IT 부품 대표주인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IT 관련돼서 저희가 한 몇 달 전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던 상황들이었는데요. 비슷한 이슈를 한번 다뤘던 기억은 있습니다만, IT 관련돼서 업황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관련돼서 뭔가를 사야 되긴 사야 되겠는데 잘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은 IT 관련돼서 부품의 대표주라고 하는 양축이죠. 삼성전기, LG노텍 둘 중에 하나라도 편입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만큼 그에 따른 결과가 지금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52주 신고가, 특히 신고가 영역들이 나오고 단기적인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를 바라보는 IT 업황의 전반적인 시각을 봤을 때는 더 가는 게 맞다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적들이 보강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런 현상들이 확인될수록 오히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IT 부품 관련된 쪽은 끌고 가는 게 맞다라는 쪽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증시 투자 전략을 볼 때 보통 이제 탑앤 다운, 그러니까 즉 위를 보고 아래를 결정하는 방식이 있고 세부적인 종목들만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업황이 좋아질 거를 충분히 기대를 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탑앤 다운 방식의 투자 전략을 짤 때 가장 좋은 대표적인 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MLCC 관련된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다층 적층기판 관련된 쪽과 카메라 모듈 업황에 대해서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나 아직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실적 동향들의 변화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그렇게 빠르게 실적들이 보강되는 측면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회복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올해 초까지는 그래도 눈높이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실적들이 이제 보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을 일단 약간 선반영되면서 움직인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1분기까지는 이 MLCC 관련돼서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한 5%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데, 출하량이 아직 그만큼 좀 덜 따르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 실적에 대한 강한 변화는 좀 빠르게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작년에 부진했던 기판 사업이라든가 카메라 모듈 사업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MLCC 같은 경우도 2분기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성수기 쪽으로 이어지는 변화가 나오면서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5G 폰 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판이나 또 이 MLCC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기존에 썼던 것보다는 또 다른 쪽의 어떤 패턴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거기다가 약간 또 수익성도 높아지는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과 함께 또 서버 쪽에 들어가는 고용량 쪽의 비중도 증가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MLCC 관련된 쪽도 단가가 상승하고 그에 따른 또 물량도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삼성전기를 바라보고 있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게 카메라죠. 카메라도 기술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애플의 어떤 모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앞에도 보통 보면 앞에도 카메라가 한 개 달려 있고 뒤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셀카 찍고 밖에 밖에 광경도 찍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뒤에 달린 카메라가 예전에는 한 개였다라고 하게 되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죠. 두 개에서 지금
애플에 최근 나온 카메라를 보게 되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카메라 화질이나 성능을 보게 되면 이제 애플이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는 쪽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좀 더 뛰어나기 시작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4개, 5개 이런 식으로 더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카메라 모듈이나 아니면 카메라를 생산하는 회사들 같은 IT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대수 자체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실적이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대수의 변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쪽에서의 그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카메라 모듈 쪽에서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TOF라고 합니다. Time of Flight라고 하는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특히 비행 시간이라고 저희가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레이저가 사물에서 딱 찍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을 해서 피사체 좀 어려운 얘기네요. 네. 어떤 사진을 찍는 대상과 카메라와의 거리를 빠르게 계산해서 그에 따른 어떤 화질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선시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이 앞으로 대세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에 따른 어떤 기술의 변화와 함께 나오는 단가들은 오히려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LG노텍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들의 흐름들이 이런 쪽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할 때 나올 수 있는 수익성과 실적들의 기대감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또 LG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 관련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애플이 잘 나가면 그의 수혜를 톡톡히 받는다라는 쪽에서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LG 노텍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아직 그 LCD 오판과 관련돼서 조금 더 복잡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더 큰 쪽은 LG 노텍이 더 맞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거기다 또 애플도 올해 신규 출시될 모델 중에서 말씀드렸던 TOF 관련된 기술을 장착한 스마트폰이 올해도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5G 관련된 스마트폰도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LG노텍 같은 경우는 또 관련돼서 LED 관련된 사업이나 구조조정을 같이 시행을 하면서 특히 구조조정을 통해서 뭔가 또 수익성을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 역시나 어떤 지금 시장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어떤 IT 관련된 부품주, 어떤 대표주에 대한 시각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관점들이고요. 따라서 추세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조정시 비중 확대 의견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짚어보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 테마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정계 복귀 선언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보셨나요? 네, 잘 봤습니다. 네. 또 환하게 웃으시는 분의 모습을 잘 봤습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정치 테마주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관심 가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님께서는 안철수 이 의원인가요? 예, 이분이 복귀를 하면서 관련주가 움직일 때 종목들을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워낙 뭐 급등 급락이 심하다 보니까 좀 불안할 것 네. 같습니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급등 급락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매매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내가 리스크를 감안하고라도 고수익을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하는 매매 자신감이 꽉 차신 분들. 그래서 나는 주식을 할 때 단타에는 거의 좀 귀신같이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특히 이번 이슈는 정치 테마와 관련된 쪽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들 쪽에서 기업의 가치와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을 같이 보고 그를 통해서 얘기를 드려야 하는 제 입장 쪽에서는 전혀 어떤 기준을 삼을 만한 여러 가지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되겠죠. 정치 테마주가
하나의 섹터로서 하나의 또 여러 가지 변화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움직이는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또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지금 쏟아지는 게 각종 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죠. 벌써 어제부터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차기 대선 주자 얘기들도 나오고 또 정당 지지율도 나오고 게다가 또 그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새로운 또 지역에서 어디가 또 격전지겠느냐라고 하는 정치적인 얘기가 새해 처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화두로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인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어떤 시장의 어떤 삶의 트렌드를 여러 가지 느끼는 주식시장에서도 이를 반영하는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정치 테마주의 계절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항상 보게 되면은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면서 만약에 한 3달 동안 정치 테마주가 시장에서 줄을 이뤘다. 그래서 3달 뒤, 그리고 한 4달 뒤, 이런 식으로 계좌 수익률 평가를 해보게 되면 진짜 정치 테마주로 나는 대박을 벌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점은 저희가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건 이런 관련주고 여기서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이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막상 주가가 뛰니까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를 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는 게 좀 약간 아쉬운 상황들이고요. 특히 저한테 이런 어떤 누구 관련주 이런 거 물으시면 저 전혀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어제도 또 안철수 관련주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새롭게 알았던 부분들이 써니전자가 왜 움직이나 봤더니 알랩 출신의 경영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할 말 다 했고요. 거기다가 또 알랩 같은 경우는 안철수께서 지분 18%를 갖고 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어떤 리즈너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솔직히 인물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또 여러 가지 테마들 조금 있으면 이낙연 총리 관련된 종목 또 정세균 총리 후보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도 움직이면서 시장에서 이어지는데 왜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유를 달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거기 붙이기 나름이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저희 정치 테마주의 한계는 인맥입니다. 특히 어디와 동창, 어디와 어떤 지연 혈연 관계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한국 사회를 대표한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한국 사회는 한 2달이 건너면 거의 다 아는 사람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혈연과 지연이 꽁꽁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를 반영하면서 정치 테마주도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혈연과 지연이 어떤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물론 미국에서도 정치 테마주는 존재합니다. 어떤 글로벌 국가 쪽에서도 정치 테마 관련된 부분들은 존재하는데 저희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게 그런 나라 쪽의 정치 테마주는 약간 정치적인 공약과 관련돼서 움직이죠. 지난 오바마 대통령 당선 시에도 정치 공약을 했었을 때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IT 쪽을 강화시키겠다라는 부분들과 헬스케어 쪽에 대해서 오바마 케어였죠. 이쪽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건 정치 테마주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을 이런 쪽으로 끌고 가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 테마라기보다는 정책 테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쪽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인물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는 단기적이고 짧고 강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한계를 분명히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총선인데 관련된 종목 없을까라고 보게 되면 제가 그나마 정치적인 흐름들과 연관시킬 수 있는 쪽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연결시켜서 기업 실적이 실질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종목은 딱 하나 보이는 게 나이스 DMB밖에 안 보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글로벌 기업 정보 서비스, 신용 인증 서비스를 하는데 특히 작년에 자회사를 합병을 시키면서 나이스 RNC라는 회사가 이제 흡수 합병됐던 모습들인데 이 나이스 RNC가 리서치 기업을 하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총선 관련된 쪽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단기 성수기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가 수혜가 아닐까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나머지 정치 테마 관련된 이슈나 종목들을 계속 얘기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의 투자의 판단과 기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거기서 나와서 수익을 크게 봤다라고 해서 솔직히 너무 뿌듯하게 자기 자신을 대견하게 바라보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매매 잘못 삐끗하게 되면 벌었던 거 금방 다 날아간다. 이 정도는 아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보다 정책 테마주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후보 정책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아직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네, 특히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어떤 대선과 관련된 쪽에 대한 동향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총선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역별 여러 가지 후보자들의 변화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다시 또 합쳐져서 또 이제 새로운 국회에서 일하실 분들의 동향들이 확인된다고 하게 되면 아직 그런 변화가 나오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책 테마로 자리 잡기에는 지금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총선 이후를 더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책적인 테마로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3% 가깝게 올랐고 6개월간 80%가 넘게 올랐습니다. 관련해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테슬라가 드디어 또 일을 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테슬라 하면 지난번에는 술 얘기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다시 돌아온 이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난 6월 달에 저점대가 178달러대, 그리고 오늘 보니까 430달러대, 거의 뭐 빠르게 올라오면서 2배 이상, 2배는 안 됐네요. 예. 거의 그 정도의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연말에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주된 섹터, 시장의 주도적인 섹터의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 IT, 스마트폰, OLED, 2차 전지 이렇게 한 4-5개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중에 한 섹터라고 하게 되면 저도 물론 2차 전지 관련주들 한 2종목은 편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관련주도 잠깐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을 때 2차 전지 쪽과 관련된 전기차의 동향들은 일단 올해는 지난 흐름들로 보게 되면은 개화기에서 이제 확장기로 들어가는 원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개화기를 넘어서 개화기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게 되면 전기차가 앞으로 커질 것 같은데 사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쪽이 아직 비중이 크다 보니까 충분히 가격이 떨어뜨리지 못해서 사고는 싶은데 좀 비싸다. 그리고 또 인프라도 그만큼 덜 갖춰져 있다라는 쪽에 대한 인식이었는데 지금 흐름 보게 되면 이제 파란색으로 바뀐 번호판들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앵커님도 보셨죠? 야, 차를 아직 그렇게 네, 썩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도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파란색 번호판이 전기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확인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제 실생활의 변화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관련된 제조사들이나 어떤 부품 그리고 또 2차 전지를 생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집중적으로 자본을 투자해서 어떤 캐파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실생활에 다가올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점점 더 상용화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조금씩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그런 흐름들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이제 올해는 전기차 관련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중국이 보조금을 축소하다 보니까 좀 위축됐다고 하더라도 올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유럽일 겁니다. 유럽이 벌써 기후변화 협약 관련돼서 비상사태를 선언한 뒤로 아마 이쪽에 대해서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올해 주목할 부분들은 폭스바겐입니다. 즉 그동안 유럽차 하게 되면 독일이 중심이 돼서 아직까지도 내연기관 쪽에 강점이 있는 벤츠, BMW가 대세였는데 여기서 이제 치고 나오는 게 폭스바겐입니다.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폭스바겐의 새로운 고급형 전기차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대표적인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전기차의 대중화가 조금 더 한 발 앞서는 게 유럽 쪽으로 먼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중국의 변화죠. 중국도 그동안 관련된 쪽을 충분히 성장을 시켰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보조금을 무한 경쟁 체제로 바꾸면서 폐지를 시키기 시작하죠.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중국에서 성과가 나오겠다. 그런 관점 쪽에서 같이 움직이는 변화로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가격을 충분히 한 20% 인하를 하면서까지도 어떤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진다라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테슬라가 꿈꾸던 시대가 왔습니다. 즉 어떤 수율이 안 맞아서 생산은 하고는 있는데 할수록 적자가 아니라 이제는 대량 생산 체제와 함께 충분한 수요도 받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차전지 관련된 쪽은 올해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도 당연히 삼성 SDI, LG화학을 주축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딱 보여지고 있는 게 TMT라는 종목, 그리고 M+라는 종목, 그리고 천보라는 종목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은 조금씩 좀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장비 쪽과 함께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몇 종목 더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대표적으로 M+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어떤 파우치형 관련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첨보도 전해질 관련돼서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의 동향들도 확인하시면서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KTB 투자증권 이소훈 과장과 함께 월가 산책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연결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첫 번째 이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1% 넘게 올랐고 항생지수도 1%가 넘게 올랐습니다. 아시아 증시를 어제 좀 이끌었다 봐도 무관한데요. 일단 어제 여러 가지 좀 호재성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최근 갈등으로 좀 실체를 겪던 중국 정부가 어제 연초부터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 이소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좀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중국 증시가 어제 크게 올랐습니다. 중국 측이 어제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부양책들 내놓았습니까? 네, 우선 지준율 인하 카드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시중에 100조 원 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가 하면 지방 정부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앞다퉈 지금 채권을 좀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중국 경제 공작 회의에서 새 확장적 재정 정책 방침을 확립하자마자 부양책이 쏟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의 지급 준비를 0.5% 전격 인하했는데 인민은행은 지난 1일이었죠. 실물 경제 발전과 그리고 기업 개인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서 오는 6일부터 지준율을 0.5% 낮춘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 지준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인출 요구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준비율을 높이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반대로 낮추면 돈을 푸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대형은행에 적용되는 예금 준비율은 이에 따라서 6일부터 13%에서 11.5%로 완화되는데요. 현재 매체들은 이번 인하 조치로 실물 경제에 8천억 위안, 우리나라도 약 133조 원의 자금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상태고요. 이번 조치는 다가오는 춘절 자금수에 대비한 측면도 크다는 해석이 있는 가운데 올해 경기 하방 압력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선제적 결정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지도부는 2020년 경제운영 방침을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성장률 6%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6% 안팎으로 목표치를 지금 제시를 한 상태이고요.
이와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천명하면서 연초부터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예고됐습니다. 실제 이번 인하조치는 지난 9월이죠. 이강 인민회 총재가 이 경기부양책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급한 뒤에 불과 넉 달 만에 단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 한 중국 경제 전문가는 말을 좀 빌리면은 올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샤오캉,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이라는 이 샤오캉의 사회 달성 원년으로 삼고 있어서 이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한 조치들이 쏟아질 것이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올해 외국 자본을 상대로 각종 소유 제한 규제를 푸는 만큼 대규모 외자 유입에 따른 유동성 효과를 함께 기대할 것이라고 전했고요. 우선 이 인민은행 총재가 얘기했던 거에 따르면은 최근 신년사에서 올해 샤오캉 사회 달성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지혜와 노력을 끌어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이 지방 정부들도 경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촨성과 허난성 정부는 총 876억 양, 우리나라 돈 14조 5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부분 얘기를 했고요. 중국 정부 지방채 전국적인 발행이 시작된 2015년 이후에 가장 이른 것으로 통상 지방회의가 연간 예산을 승인하는 3월 이후에 좀 발행됩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해 말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지방 정부들의 운송, 에너지 같은 사회 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지출을 앞당기도록 주문한 상태이고요. 현재 증권사들도 올해 1분기에만 최대 2조 이하, 우리나라 돈으로 332조 원의 지방채가 발행될 것이라는 부분을 내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수적인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문화 예술을 통한 소프트 파워 확대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 분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석유 왕국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어떤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물리적 힘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문화 예술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보도를 통해 나왔고요. 사우디 정부는 지난 2016년 탈석유 전략을 공개한 후에 스포츠 분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국제 스포츠 대회를 공격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축구 선수, 잘 아시는 그 선수라 볼 수 있겠는데, 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참석하는 이탈리아 슈퍼컵 경기가 열린 데 이어서 이번 달 4일에서 17일에는 세계 최대 자동차 경주 대회죠. 이 다카르 랠리가 열립니다. 오는 3월에는 리오넬 메시가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를 봤는데요. 지난 2016년 4월이죠. 사우디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석유 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부분 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표한 경제사회 개혁 계획 비전 2030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우디는 경제 다각화라는 경제적 동기로서 스포츠 외교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현재 지금 국제적인 상태 정세에서는 좀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이제 이 빈살만 왕세자는 스포츠 경기가 비전 2030의 어떤 중심축인 해외 관광객 유치를 도울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우디는 이전과는 다른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우 공격적으로 주요 스포츠 행사를 좀 유치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다카르 랠리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가 550조 원 넘게 투자한 미래형 신도시죠. 이 내홈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자동차 경주인 만큼 유적지와 사막 같은 주요 관광지를 통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다카르 랠리에 대한 관광 효과는 지금 클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다카르 랠리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사이클 대회 투르드 프랑스가 관광지로서의 프랑스의 명성을 높인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가 사우디 전역을 이동하면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사우디의 풍경과 유산을 보여줄 것이라는 부분을 전했고요. 이런 사우디 행보를 두고 인권 후진국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는 이른바 스포츠 워싱이죠.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우디는 2018년 왕실 차원에서 이 반체제 언론인이죠. 자말 카슈크지를 토막 살해한 이후에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후진국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는 사형수죠. 187명에 대해서 사형 집행을
했는데 이는 1999년에 195명 이후에 24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아울러 지금 28.7%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에 대한 대중의 좌절감을 스포츠로 돌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은 사우디만은 아니죠. 중동 강제라고 할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도 오랜 기간 스포츠 워싱 전략을 세웠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우디의 이런 행보가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좀 논란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일본 당국 몰래 출국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서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 카를로스 곤 전 닛산 르노 회장이죠. 지난 12월 말에 일본 도쿄에서 가택연금 도중에 감시망을 뚫고 레바논을 탈출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파티를 틈타서 악단을 가장한 민간 경비 업체들이 그를 악기 케이스에 숨겨서 탈출시킨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후에 그 곤 전 회장은 일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가명을 사용하면서 자가용 비행기 탑승했고요.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 레바논 베이루트에 도착했습니다. 우선 지금 8일이죠. 레바논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미디어와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곤 전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극적인 일본 탈출과 관련한 어떤 세부 내용 공개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우선 레바논 도착 직후에 12월 30일이었죠. 서면을 통해서 이 불의와 정치적 박해로부터 벗어났다면서 다음 주부터 미디어와 소통할 것이라는 부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곤 전 회장은 현재 아내 캐롤 곤의 친척집에 머물고 있는데 곧 베이루트의 고급 저택으로 옮길 계획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곤 전 회장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다음 주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곤 전 회장이 자신의 결백 주장과 함께 일본 탈출 경위를 설명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상태인데, 곤 전 회장이 자신을 도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탈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다고 지금 전했고요. 이 곤 전 회장의 탈출 전 과정은 매우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곤 전 회장은 이 보수를 축소 신고하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11월 도쿄에서 처음 체포됐는데, 이듬해 3월 보석 결정으로 10억 엔을 내고 석방됐는데 4월 4일 다시 체포가 됐습니다. 같은 달 제25일 보증금 5억 엔이죠. 53억 엔을 내고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그 이후에 계속 가택연금 생활을 해왔고요. 이 출금 상태였던 일본 사법 당국의 감시망을 뚫고 레바논으로 탈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는데, 일본 정부는 신병 인도를 요청했으나 레바논 정부 측은 곤 전 회장이 프랑스 여권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국은 범죄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프랑스 외교부 역시 곤 전 회장의 레바논 입국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고요. 곤 전 회장 브라질에서 태어나면서 레바논을 자랐고 레바논과 브라질, 프랑스 여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한편 곤 전 회장의 탈출 전 과정에는 아내 캐롤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캐롤은 곤 전 회장의 탈출 소식이 전해진 뒤에 월트리트저널에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기쁨을 표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총선 압승으로 총리 자리를 지키게 된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돈풀기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내년 4월부터 영국의 생활임금이 시간당 8.21파운드, 우리나라 약 12,400원에서 8.72파운드로 약 13,200원으로 인상된다고 좀 보도가 나왔고요. 이 매해죠. 생활임금 6.2%씩 높이겠다는 보수당의 총선 공약에 따라서입니다. 영국은 지난 2016년에 25세 이상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대체할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물가를 반영하면서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입니다. 가디언의 생활임금이 6.2%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1.5%의 4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인데,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생활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300만 명에 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존슨 총리는 법정 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 풀기라고 얘기했고요. 노동력에는 늘 대가가 따라야 한다면서 그냥 너무 오랜 기간 노동자는 마땅히 받아야 할 봉급 인상을 받지 못한다는 부분을 전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이번 인상으로 생활임금 노동자 연봉이 930만 파운드, 141만 원 증가한다고 설명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21세에서 24세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7.7파운드에서 8.2파운드로, 그리고 18에서 20세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6.15파운드에서 6.45파운드로 상승한다는 부분 밝혔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들은 존슨 행정부가 이번 공약을 얼마나 지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부분 전했고요. 우선 지난 19일이었죠. 의사당에서 열린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여왕 연설에는 2024년까지 생활임금을 10.5파운드로 인상한다는 내용에 만약 경제적 상황이 허락한다면이라는 조건을 좀 붙였습니다. 이 여왕의 국회 연설은 여왕의 입을 통해서만 발표될 뿐 영국 정부에게 작성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보수당의 생활임금 인상 약속은 조건부로 수락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연구 실업률을 좀 말씀드리면 1970년대 중반 이후에 꾸준히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유럽연합 목표치는 2%를 빗돌았고요. 그러나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임금 증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시민단체는 더 이상 영국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개인의 가난을 벗어나는 수단이 될 수 없게 됐다는 지적했고, 적정 실질 생활임금은 시간당 9.3파운드, 런던의 경우는 10.75파운드라고 설명했고요. 보험금융사협회, 또 전국 건축협회 등은 21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의 실질 생활임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재계의 반발인데요. 이 재계 관계자들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에게 피해를 줄 위험을 무릅쓰다고 불편한 기세를 숨기지 않고 있고, 영국의 상공회의소 회장은 임금을 인상한다면 전국 기업에게 현금 흐름에 대한 추가 압력을 가하게 된다면서 비용 상승을 위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런 이런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른 비용을 줄임으로써 비용을 상쇄해야 한다면서 향후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유예를 선언할 것이라고 좀 촉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새해 첫 주부터 공기질이 답답합니다. 보시다시피 지도가 붉게 물들어 있는데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보통 단계를 보이다가 오후에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그 밖에 전국은 오전부터 종일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쑥쑥 올라서 서울이 5도, 대전 8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7도로 시작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대전 8도, 청주는 6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속초의 아침 기온은 1도, 강릉은 0도를 보이고 있고 낮 기온은 속초 9도, 강릉 1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와 대구 9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맑은 날들이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 제주도와 전라도부터 비가 시작돼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